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무기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에 빗대며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지원을 받는다면 영토 수복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디램과 클라우드 메모리 매출이 급증하며 영업이익률은 35%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내년 1분기 가이던스도 월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며 강한 모멘텀을 예고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기자재인 HVC-DC 변압기 국산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효성,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곳이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밀리 바이오 생산 공장을 4,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증설까지 총 1조 4천억 원 투자로 송도 2공장 1.5배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지 생산 거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약 후강의 모습이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도 특별한 호재 없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와 또 러셀 2000 지수는 장중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약했던 건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12시 반쯤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다소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은 하방 쪽으로 고개를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 HBM4 전환 계획까지 함께 밝힌 상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어제 증시는 다시 하락 쪽으로 고개를 좀 트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호황기가 2016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찾아오는 분위기입니다. 디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반도체 투톱한테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밤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를 했습니다. 인플레는 상방 리스크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로 판단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도 데이터를 보고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다양한 키워드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월 한마디에라는 키워드이고요. 어제 뉴욕 증시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처음엔 움직임을 좀 나타냈었고요. 이후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지수가 하방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기술 중심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의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내리겠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지 않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흔들렸고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말까지 하자 더욱 많이 차익 매물이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파월 의장의 발언과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내려갔습니다. 0.19% 내려갔고요. 대형주 중심이죠. 이제 S&P 500 지수도 0.55%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입니다. 0.95% 떨어졌고요. 이 세 주식과 이제 세 지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장중에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마감 직전에 매도세가 올리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제 최근 5개월간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장이 상당히 달아올랐었는데 이 조정 없이 이제 상승해온 만큼 단기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도 있지만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이날 로드 아일랜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 정책이 올바른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의지를 약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중심의 어쨌든 모더레이트 리스트릭티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즉 경제 성장의 다소 억제 중의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자신이 필요하다면 억제를 하겠다는 의미를 약간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너무 빠른 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신중 모도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이제 관세 인하로 이제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단발적이지만 시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물가 목표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자신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부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상 선을 좀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된 거요. 무엇보다 이제 투자자를 긴장시킨 것은 주식 가격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준 의장이 직접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많은 주가가 급등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해야겠다. 조금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발언 직후에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제 두드러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 이상 떨어졌고 애플과 메타 그리고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은 3% 이상 빠지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오픈AI 계약 발표 이후로 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날은 2.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뉴욕장의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비자 이슈가 있었죠. 해외 인력들을 빅테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제 아마존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는 오픈 AI 투자 소식을 전했었는데 어제는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다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벤더 파이낸싱이라서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면서 어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조정이 어느 정도로 좀 길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발언 직후에 상당한 발언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 연설에서 현 금리 수준이 적당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과열돼 있다라는 의도로 발언을 한 직후에 상당히 급격한 이제 이 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발언 직후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어쨌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쨌든 파월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지금 주가는 상당히 높게 평가돼 있고 경고로 작용했다고 차익 매물 실현을 하라는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AI 기술주는 얼마나 조정이 이제 받게 될 것인가, 향후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단기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이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단기 조정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향후 발표될 물가지수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안정세를 보이거나 약간 조정을 받겠지만 어쨌든 이 대세는 AI나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것의 흐름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준의 어쨌든 금리 기대가 강화된다면 이번 조정은 이제 건강한 숨고르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수요가 계속
강세라면 기관 투자자는 다수 매수에 나설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이제 어쨌든 더 길어지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기가 얼마나 되냐, 단기냐 장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 상승세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오르거나 소비가 둔화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투자자들은 기술주의 비중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에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유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연준은 경기가 둔화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모두 고려해서 데이터 중심의 어쨌든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중심으로 어쨌든 연준 금리를 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AI 중심 그렇다면 변동성이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서는 점검을 좀 하시고 분할 매수라든가 현금 보유 등 방어적인 어떤 전략도 함께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뉴욕 시간으로 한 오후 12시 반쯤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지수가 하방 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인플레 상방 리스크, 노동시장 하방 리스크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높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주된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로보택시 충격 반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로보택시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정작 실제 서비스에는 포함이 좀 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샌프란시스코를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이 부분에 FSD를 신청을 안 했는데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가 교통체증이랑 교통이 너무 복잡해요. 일반 운전자들도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던 분들도 가서 운전을 하시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물가가 비싸서 교통이 너무 골목길도 많고 이게 약간 중국 상권이라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염두에 둬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머스크가 말해온 로보택시 서비스와 약간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스크가 이제 지난 7월 오스틴에서 소규모 이제 시험 운행을 마친 뒤에 곧바로 샌프란시스코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로봇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NS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두 달 안에 로보택시 전면을 배치하겠다. 구체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실제 공개된 서비스에는 일반 차량 기반 호출 서비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SD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모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의문을 좀 느끼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교통 생각을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고려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규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머스크 발표가 과장된 것인지를 두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한 건 과장됐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약간 힘을 좀 실어주고 싶고요. 캘리포니아 주 교통당국은 테슬라의 해시 공식 해명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발표했는데 신청을 왜 이렇게 했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대중의 혼란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라는 표현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인데 그냥 호출만 있다면 이게 어쨌든 로보택시는 우버 아닌가요? 사실 우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국은 어쨌든 이번 사안이 허위 가장에 해당되는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보택시 사업은 테슬라가 1조 달러의 기업을 갖지 머스크 CEO가 제안받은 이 패키지 안에 상당히 의미를 갖는 그런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린다면 주가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논란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투자자의 신뢰라든가 주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서비스 확대 속도가 늦어진다면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빠른 어쨌든 해명이라든가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보택시에 대한 키워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로보택시 사업 구상이 사실상 보상 패키지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전략에는 어떠한 파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업 전략에 이제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로보택시 사업은 테슬라 1조 달러 기업 가치와 이제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어쨌든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에너지 사업 쪽 이제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한 축입니다. 한 축이 무너지게 되면 1조 달러에 대한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스크 CEO인데 대규모 보상 패키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이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익 창출 같은 성장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뭐 제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어쨌든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고 이번 논란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신뢰 리스크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테슬라의 사업 전략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속도와 상용화 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이제 약간 의심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더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규제 기관과의 협력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의 관계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로보택시를 또 확대하려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조금 지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각국의 규제 기관이 이번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얘기했던 대로 나오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참고해서 더욱 엄격한 승인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사람 목숨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고요. 머스크의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가는 어떤 혁신적인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 같고 생각보다 늦어질 것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정규장에서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랠리가 나오다가 어제는 1.9% 정도 정규장에서 하락세를 시연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강보합 정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구글 광고 분할입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에 대한 미국의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어떤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볼까요? 어쨌든 이제 크롬 분할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구글 광고 사업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수익 모델입니다. 상당한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이 수익 모델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광고 경매 기술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 이후에 나온 2단계 절차인데 이 수익 모델의 양축입니다. 구글 크롬과 이 어쨌든 광고 모델이 수익 모델, 유튜브 광고라든가 뭐 애드센스 광고라는 게 다 여기서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 모델이라서 이제 중요한데 이번 단계의 핵심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어쨌든 어떤 시정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크롬처럼 이제 구글 쪽이 승리를 할지 아니면 패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거래소인 ADX죠. 이제 매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애드센스 어쨌든 X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법무부의 어쨌든 변호인은 구조적 변화, 즉 ADX 매각 없이는 시장에 의미 있는 경쟁 회복이 불가능하다. 너무 이제 커졌다는 거죠. 특히 광고 시장은 검색 시장과 다르게 AI가 장악하고 있는 검색 시장과 다르게 구글의 어쨌든 이 시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맞물리기입니다. 그래서 검색 시장과 함께. 그래서 어쨌든 분리해야 된다. 이건데 알파벳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핵심 사업이고 상당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떨어져 나간다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사업 분할은 과도한 조치다. 왜냐하면 사기업에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다른 해결책으로 충분히 시장의 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규제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만 아니라도 충분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구글 쪽 입장이고요. 이 재판은 약 2주간 진행이 되며 뉴스미디어 업체와 광고주가 이제 증언대에 올라서 구글의 그동안 이제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글이 광고 부분에서는 약간 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분할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구글의 사업에만 국한되지가 않고 향후에 어쨌든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가늠할 시금석이 되겠죠. 당연히 뭐 지난번 크롬처럼 마찬가지 될 것 같은데 특히 AI 기술이 이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얼마나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내릴지 아니면 점진적 규제를 내릴지에 따라서 AI 시장도 상당한 많은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구글이 그 크롬 매각 필요 없다라는 판결을 받고 지금 3주 만에 다시 한번 광고 쪽에 대한 매각 리스크에 놓이게 된 상황이고요. 분기마다 500억 달러씩 계속 매출이 찍히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확실한 캐시카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을 두고서 40년 만에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미국 반독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40년 만에 기업 분할인데 거의 없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IT 기업의 데이터 플랫폼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기업들도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향후 이제 메타나 아마존, 애플 같은 다른 빅 기업들도 비슷한 구조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가진금 정도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고 특히 이제 약간 문제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좋아하는 두 기업인이 있어요. 머독과 이제 오라클 앨리슨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화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만큼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경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AI 기술 확산의 변수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 시장은 이제 AI가 아직 판도를 바꿀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지만 판사가 AI로 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에 어떻게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AI를 활용한 구글의 광고 타겟팅이나 마케팅이 더 강해졌다라는 부분을 어쨌든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법무부가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매각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어쨌든 기술의 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법원의 강제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가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것에 따라서 아마 이제 구글의 입장이라든가 시장의 판도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비용을 구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웨이모나 딥마인드 같은 신사업에 다시 한번 좀 재투자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매각 이슈가 또 특별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애플 칩 독립이고요. 새로운 아이폰 라인업 17 라인업이 공개가 됐죠. 그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품은 에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핵심 칩 설계가 전면 개편됐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텔의 모뎀 사업을 인수한 뒤에 직접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직접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AI 쪽의 발전 방향을 약간 저는 이제 엔비디아 모델을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로 가느냐 하드웨어 쪽에 힘을 주냐로 생각했는데 애플은 AI 사업을 하드웨어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설득력이 있고 이번 판매에도 상당한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왜냐하면 자신이 잘하는 걸 하자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잘하는 건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는 것 같은데 아이폰 에어가 이제 새로 개발된 A19 프로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 GPU 코어마다 신경 가속기를 추가해서 온 디바이스 AI 연산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아이폰 전용 칩인 N1과 2세대 모뎀인 C1X까지 포함이 되면서 사실상 아이폰 핵심 칩셋을 모두 아이폰이 이제 제작하는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에어를 이제 줄이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했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상 그동안 이제 아이폰이 퀄컴의 이제 많은 모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이폰은 이제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이 이제 2019년에 인텔에 말씀하셨던 모뎀 사업을 10억 달러 인수하면서 직접 모델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애플은 아이폰의 뇌와 신경, 혈관을 모두 스스로 설계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면서 아이폰의 경험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했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움직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애플이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하다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그렇지 않다. AI 시대에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이 차별화된 포인트인데 외부 칩 업체라든가 이런 데 설계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일정에 맞게 자체 칩 설계를 쓰면서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최적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만 강화하면 되는데 이거는 점차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애플만의 어쨌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신들이 개발을 하면 비용이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확장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단순한 아이폰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AR 글래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헬스케어까지 연결하는 약간 그런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플 7부터 자신이 직접 설계하면 생태계 전반을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제가 볼 때 애플이 칩 내재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이고 어쨌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첫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의 자체 칩 설계와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 에어 제품에 들어간 자체 칩 같은 경우에는 AI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특히나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기존 공급사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퀄컴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프리미엄 다른 AP라든가 AI 플랫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했다면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PC용 뭐 스냅드래곤 X 엣지라든가 AI 모듈 같은 데도 이제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아이폰 출하에 연동된 모델에 대한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이제 무선입니다. 무선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내재화할 경우에 급격한 어쨌든 물량이라는 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물량이라는 게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브로드컴은 서버라든가 네트워킹 자신이 잘하는 쪽에 전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TSMC라든가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라든가 메모리 부분도 어쨌든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애플은 초궤도 LLM 대신에 최강 온디바이스 런타임으로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중형의 어떤 레퍼런스 모델의 서사를 보강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TSMC 메모리 이 부분은 첨단 노트북 이런 메모리에 좀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생각하셔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폰 에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5보다도 더 얇은 두께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로 일단 배터리 용량이 적은 걸로 언급이 좀 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타이레놀 자폐증 논란 재점화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산부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라면서 공개적으로 권고에 나섰습니다.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은 건데요. 사실상 이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꺼내놓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해열제 기반의 약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트 아미노펜이 있고 이부브로펜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부브로펜은 이제 에드빌 쪽 라인이고 아세트 아미노펜은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산부들의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 아미노펜의 대표적인 이걸 기반으로 만드는 타이레놀로 알려진 약물을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영유아 예방접종 간격을 늘려야 한다고 현행 접종 일정과 관련된 다른 발언을 내놓아서 어쨌든 논란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보건 정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는 게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스스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크게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이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발언을 시작했고요. 그는 타이레놀 복용이 대화의 발달 장애, 특히 자폐와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이레놀을 절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임산부들이 복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제 임산부가 약을 복용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그 의사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용약을 상당히 많이 복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와 약간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타이레놀은 절대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라라고 이제 임산부들에게 복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영유아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맞지 말고 간격을 두고 접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사의 영역인데 제가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표준 접종 스케줄하고는 반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이제 과학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임신 중 발열 자체가 기형 조산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열 자체를. 그리고 열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고 이때 쓰는 약품들은 적절히 하는 것이 좋지 어떤 약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감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근거 없는 백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배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7년부터 자폐증 문제에서 관심을 가져왔고 당시에도 어쨌든 예방접종 스케줄과 자폐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발언도 오랜 관심사를 다시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늘 하는 겁니다. 정치적 계산법입니다. 내년도 있을 중간선거와 지지층 결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동질병 원인 규명에 대해서 계속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지층 결집에 대해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고 하지만 이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발언인 만큼 이 부분이 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건강에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번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개인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 발언이 가진 파급력이 높은 만큼 향후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발언을 통해서 백신 정책이나 보건 정책 전반에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그러면 이 영향이 있게 되면 백신을 만드는 곳이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걸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을 댔다는 걸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 보건장관이 이끄는 보건부가 예방접종 일정의 재평가를 위원회를 가동하거나 임산부 약물 안전성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안정성 연구 예산을 확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정책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시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셔서 이제 그런 어쨌든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약간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미국 보건당국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건강의 결정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당국이 과학적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확산의 노력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아마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주니어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부터가 아마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폐 위험을 높인다라는 사실상 근거는 나오진 않은 상태이지만 발언의 비중이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3분기 낸드 순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매출은 24조 4,990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10.2%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1조 3,320억 원으로 23.1%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리포트에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낸드 플래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3분기 낸드 플래시 매출이 2분기보다 무려 18.6%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낸드의 가격이 오르고 출하량도 늘어난 덕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낸드 플래시는 한 셀 안에 몇 비트를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QLC 낸드라고 해서 셀 하나에 4비트를 저장하는 방식의 수요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이 점 또한 낸드 매출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샌디스크가 이제 고객사에게 낸드 가격을 최대 10%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도 이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낸드가 이렇게 살아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동안은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로 HDD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SSD로 좀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AI 서버에서는 HDD보다는 속도와 용량이 훨씬 뛰어난 SS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SSD의 기반이 되는 낸드 역시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장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32.9%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SSD만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26.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낸드 가격 인상이 곧바로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투자은행 UBS 측에서는 앞으로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면 그동안 적자의 원인으로 꼽혔던 낸드가 이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리포트에서는 디램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디램 매출을 2분기보다 7.8%가량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4% 정도 늘고요. 가격도 5% 정도 오를 거라는 전망인데요.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실제 디램 가격들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DDR4의 현물 가격은 연초와 비교했을 때 지금 300% 이상 오른 상태고요. DDR5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약 50%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요. 또 2017년에서 2018년에 지어졌던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교체 주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중국 메모리 업체인 CXMT의 DDR5 전환이 지연이 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고속 디램 시장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꽉 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디램과 낸드가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보통은 디램이 좋으면 낸드가 부진하고 반대로 낸드가 오르면 디램이 주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AI 서버 확산이라는 공통 요인이 두 시장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번 리포트에서는 낸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70억 원의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전망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가 SK하이닉스의 매출을 기여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낸드와 디램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가져온 내용이 이제 SK하이닉스의 매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건 바로 HBM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공개한 HBM4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전력 효율 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HBM4에 대해서 10GBps의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미 10GBps 속도의 구현에 성공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실제 AI 서버에 적용이 된다면 AI 서비스의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앞서가게 되면서 HBM4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요.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내민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자체 HBM을 개발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최근 HBM3의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것이 HBM4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4 입장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SK하이닉스가 선점하긴 했지만 다른 기업들도 여전히 추격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판도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BS 측에서 전망한 낸드 가격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디램과 낸드가 좀 동반 호조를 보이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과 화웨이가 발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굳혀나갈 수 있을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리포트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IBK 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36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큰 폭으로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목표가 41만 원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 국내외 증권사 모두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평가 매력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모습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장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 2.85% 오르면서 36만 1,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요. 이제 45만 원이라는 앞선 목표 주가까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키움증권의 리포트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변함없는 성장인데 이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APR입니다. APR은 지금 K뷰티의 1인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먼저 증권사의 리포트 속에서 지금 키움증권은 이제 APR의 실적 전망을 올해 3분기 매출 3,609억 원으로 잡았고요. 107% 2분기보다 더 늘어난 그런 실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전분기보다 113% 늘어나는 수치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별로 따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사업별로 따지고 봤을 때 국내와 또 해외의 그런 매출이 확실히 갈리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는 5% 줄어드는 수치고요. 뷰티 사업은 괜찮긴 했지만 의류와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으로 국내 매출이 낮아진 것 같다라는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쪽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주력 사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외형이 다소 축소가 됐고요. 반대로 해외는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지금 해외 매출은 2,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90%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핵심으로는 글로벌 B2B, 미국, 일본 이렇게 세 가지 축이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B2B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54%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사랑 이제 수출이 꾸준히 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럴 효과가 빠르게 퍼지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도 수요가 크게 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7% 늘어날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채널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히트 제품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매출이 크게 뛰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제로모공 패드나 콜라겐팩, 젤리크림 같은 제품들이 SNS 쇼폼과 리뷰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화장품 매출이 견조하게 늘고 있고 뷰티 디바이스 수요도 함께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매출 보시면 24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왈이라는 대형 할인 행사에서 성과가 좋았고요. 또 새로운 오프라인 매장 진출에서도 성과를 낸 모습입니다. 이 온라인에서 히트를 친 제품이 돈키호테 같은 이런 일본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재구매와 추가 구매로까지 연결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이제 국내 매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이게 소비가 위축됐다기보다는 회사 자체에서 의류와 건기식 비중을 전략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뷰티와 디바이스처럼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비주력 부문들은 자연스럽게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줄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질 개선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바로 4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 성수기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4분기가 지나면 그 다음 1분기에서는 매출이 줄긴 했지만 올해는 강한 바이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일본 메가와리 사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APR은 나흘 동안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메디큐브의 경우에는 아마존 전체 검색 순위 9위, 그리고 뷰티 부문 검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제품들이 동시에 상위권에 오르게 되면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일본 메가와리 행사입니다. 일본 메가와리 행사에서는 2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뷰티 디바이스인 부스터 프로와 그 미니 제품들이 9만 대 이상 팔렸고요. 스킨케어 제품군도 하루 평균에 10,000개 이상 팔리게 되면서 안정적인 인기를 증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심들이 오프라인 체험 매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장기적인 고객 확보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도를 함께 잡은 모습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APR은 안티에이징 바이오 사업으로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 측은 5년에서 10년 안에 글로벌 1위의 안티에이징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PDRN, PN 기반의 스킨 부스터 개발일 텐데요. 피부 재생과 노화 개선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원 시술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지금 평택 제3캠퍼스 를 통해서 현재 원료 생산 체계를 갖춰 나가는 상황이고요. 의료기기 품목 허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과 함께 직접 경쟁하는 그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하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 쪽으로도 확장을 하는 모습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리포트의 또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APR은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은 어제 3.1%가량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목표 주가 27만 원과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해외 채널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온라인 입소문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티에이징 바이오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성장축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과연 당분간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한 번씩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이런 투자에 대한 고민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좀 상방으로 가고 있고 고용도 하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좀 주식이 아무래도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반도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분위기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어제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에선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가 가면서 이제 거의 3,500포인트를 지금 터치를 코앞에 두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역시 반도체 투톱이 또 이끌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이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사실 이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반토막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사실 이제 기술주 쪽에서도 흔들림이 좀 있긴 했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장중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이제 수급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IT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고 3,5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3,500포인트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힘을 써줬던 IT 쪽에서의 힘이 더 들어와줘야 주가가 3,500포인트를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도 매도가 조금 이제 중간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분위기가 상승장의 분위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지만 장중의 종목들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면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이 잡혔었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뭐 분위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결국은 시장도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를 좀 받는 그런 장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힘을 좀 잘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기술주 위주로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 뭐 IT 쪽 뭐 결국은 AI라든지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은 좀 추가 반등을 야기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는 시장에 대한 또 고평가 기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그동안 또 많이 그 기술주 위주로 랠리가 나왔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 타고서 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제 미국에서의 이 발언들은 국내 증시도 역시 조정의 약간 빌미 이런 것들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시장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나 판도가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 CEO가 뭐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결국은 또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상승할 때는 고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그만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빠지거든요. 여전히 지금은 상승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만약에 IT 쪽이 조금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의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제 순환매라는 게 분명히 또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대형주 쪽이 수익률이 좋았다. 중성주 쪽의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도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대형주의 상승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또 많이 이동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도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의 흐름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여전히 상승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간밤에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이 주식이 지금은 고평가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러한 이런 우려 사항들이 조금 깃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쉬어가면서 숨고르기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의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밤밤에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역시 HBM 쪽으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적 전망도 굉장히 잘 내놨거든요. 마이크론 실적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번에 좋을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 많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은 이제 실적을 가장 먼저 네.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그동안 AI 쪽에서의 그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더불어서 HBM 쪽에서의 이제 3강 구도에 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다는 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 반도체 쪽에서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좀 주는 그런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이미 거의 다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어느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1%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또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1% 정도밖에 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을 이제 실적을 통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더 이로 인해서 큰 탄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좋으니까 지금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이제 평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매출이 46% 급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26%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역시 AI 메모리 쪽으로 판매가 많이 늘었다라는 점 해석이 됐다라는 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좋지만 중소형주도 굉장히 좋다 말씀해 주신 만큼 IT, 이 AI 쪽으로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반도체주들이 이제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장을 주도했던 건 대형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의 흐름도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주식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좀 위험적인 투자처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기업을 매수를 한다, 종목을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딱 있어요. 대형주들.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테슬라라든지 또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는 안전자산 쪽으로 장들이 대형주 쪽으로 먼저 몰리게 되고요. 시장이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안책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들의 이동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쪽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은 소부장 쪽도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쪽도 역시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IT 쪽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제 IT 안에서도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PCB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수요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기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MLCC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안에도 IT 업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 종목들을 겸비해서 보시는 게 좀 시각을 좀 넓혀서 보시는 게 지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잘 갔었는데 이제 AI 낙관론에서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식이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역시나 고용에 대해서도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도 지금 상방으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합니다. 0.17% 상승하면서 3,492포인트입니다. 이제 3,500까지는 거의 10포인트 안팎으로 지금 남았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다소 쉬어갑니다. 0.23% 하락하면서 87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오늘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9만전자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 밀리면서 조금은 9만전자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더 쉬어가는 흐름이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SK하이닉스도 0.2% 하락하면서 3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그래도 HBM 중심으로 좀 AI 메모리 부분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이 찍혔으니까요.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점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4%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요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진 상황이죠.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볼까요?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 상승합니다. 0.83% 상승하고 있고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2차 전지주 안에서 오늘 조금 같이 깃든 모습이고요. 이 밖에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펩트론이 지금 2% 조정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 상황, 수급도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1,000억 원 넘게 또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이 과연 더 상방으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지금 코스피가 3,4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포인트만이 남아있거든요. 3,500포인트 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시장은 사실 이제 3,500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돌파와 안착, 그리고 또 돌파와 안착, 계속 새로운 고점들을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3,500포인트라는 자리가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면 돌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3,500포인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500포인트 돌파 여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들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530억 정도 아침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업종으로 봤을 때 어느 업종으로 들어오느냐. 전기전자 업종에서 거의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에서 160억, 그리고 기계 쪽에 127억. 결국 이제 IT 쪽이 여전히 지금 수급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출발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마이너스에서 소폭 출발했지만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에서의 어떤 뭐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상승장의 분위기라고 하면 악재보다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악재에 되게 둔감하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자그마한 그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큰 호재가 있어도 큰 호재에도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상승량이 있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결국 이제 수익률이 이제 좀 커지는
그런 이제 상승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뭐 어떤 분위기, 좀 약간 우려감보다는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련주들도 좀 일부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유통 쪽도 최근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소비 쿠폰도 발행이 또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경절까지 있기 때문에 유통이라든지 또는 화장품 이런 섹터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IT 쪽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좀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 제약바이오주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섹터죠. 금리 인하와 함께 앞으로 또 연말까지 계속 관련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IT 말고도 다른 종목들 대체안을 대체 투자처도 지금은 좀 여러분들께서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T 관련주들을 지금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기 좀 어려워요. 네. 좀 큰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저는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승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반도체 투톱 안에서 이 보합권에 현재는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지금 계속 상승이 있었던 만큼 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끌고 가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또 10월 초에 추석 연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경절도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무비자 관광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 유통주 관련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 속입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도 모멘텀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시전을 확장시켜서 전력주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엔비디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오픈 AI에 이 데이터 센터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만큼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이 전력 기기 쪽으로도 좀 들썩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다시 또 움직임이 시작된 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예요. 네. 이 전력 쪽, 전력 기기 쪽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이제 시작이 됐던 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오픈 AI 쪽에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 규모죠. 이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이제 CEO를 만남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한국을 이제 AI 쪽에서의 그 허브로 좀 키우기 위한 어떤 이제 서로 간에 MOU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엔비디아 쪽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그리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까지 이번에 또 한 번의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전히 AI 쪽은 계속 이제 시장 안에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약간 좀 조정이 살짝 들어오는 약간 횡보하는 이 정도의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었죠. 그만큼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 대규모 투자.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이건 데이터 센터하고 좀 무관하게 이 반독점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개별적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제 AI 쪽 데이터 센터 쪽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이 추진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가 반등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큰 시세가 올라왔던 그 랠리 이 정도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고 다만 지금 좀 쉬어 있다면 조만간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안에서도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참석 차에 이 뉴욕에 가 있는 상황이죠. 블랙록 CEO와 만나면서 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AI 모멘텀 이야기 MOU까지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쪽으로도 투자 아이디어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원전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전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입장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 원전 2기 관련해서 다시 수명을 연장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원전 관련돼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네. 이쪽으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마침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2.5%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우리 기술이 한 3.3%좀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내일이죠. 이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긴 해요. 만약에 수명을 연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19일 날 이 노후 원전 이제 월성 2호기에서 방사선 물질이 내부에 유출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고리원전 2호기가 가장 오래된 원전인데 이걸 만약에 이제 수명을 연장하게 된다면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할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폐쇄를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력 수요, 이 공급 자체가 좀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기요금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앵커님께서 이 탈원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키워주고 그 다음에 좀 탈원전에 대한 정책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원전 쪽으로 다시 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느 쪽을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쪽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을 좀 한다. AI 쪽 데이터 센터를 키우기 위한. 그렇다고 한다면 원전 쪽은 사실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원전 쪽과 사실 그 정책이 좀 맞물리지 않으면 이것 또한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택이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무래도 이거 수명을 좀 연장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 부분에 좀 베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을 원전 관련주들을 수명 연장을 기대하면서 사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죠. 네. 그런데 바로 내일입니다. 만약에 수명 연장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되게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종목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결과를 좀 지켜보시되 만약에 신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투자하는 건 아무래도 리스크 요인이 좀 있으니까 투자는 조금 유보시켰다가 결정 나고 나서 이유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쪽으로 아무래도 좀 정책적으로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장세입니다. 지금 의견들이 하나로 좀 모아지지 않고 이런 탈원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오면서 그래도 원전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의견들을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사실 그럼 재생에너지 쪽으로 봐야 될까라는 고민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약간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시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사실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하고 같이 이제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기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그만큼 에너지를 그만큼 공급을 못 하겠죠. 투자하는 금액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과거에 탈원전 정책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시 원전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다시 또 원전 쪽으로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 쪽에서도 수출을 판로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해외 쪽에서의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만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약간은 너무 큰 미래를 보지 마시고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단기 이 매매 정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전 그리고 신재생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은 좀 있지만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계속 뉴스를 좀 팔로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입니다. 고리 원전 2호기 관련해서 수명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니까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C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쉼없이 달리다가 오늘 잠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확인됩니다. 선물도 한 100계약 정도 뭐 그렇게 크게 빼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랑 조금 아침이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현물에서 뺐잖아요. 그쵸. 빼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시간내지만 우리가 넥스트레이드지만 9만 원을 찍고 이제 음봉을 그리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왔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9월 2일서부터 꾸준히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과는 지금 다르게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개장 동시에는 좀 빠지다가 네. 지금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어제처럼 뒷심을 발휘해서 꾸준히 플러스로 돌아설지 아니면 또 그 시간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 그 규칙가 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하락 종목들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안도의 랠리, 이제는 뭐 3,500을 넘어서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적인 뷰가 좀 많은 상태인데 역시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한 차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이 여기서 하락 전환되느냐, 서둘러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편하게 달렸던 시장이 나름대로 조금 조정을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안타까운 것은 올라갔던 것들이 조정을 받는 건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전히 안 올라가는 애들은 또 여전히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고객탁금이 70조가 넘어선 상태, 그다음에 신용정보가 20조가 넘어선 상태이지만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올랐던 쪽에서 빠지는 거면 괜찮겠지만 덜 올랐던 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를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600 종목이 좀 넘어가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 종목, 1100 종목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순매수에서는 삼성전자,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확인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같이 좀 담아가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4위로 확인되고 있고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손 개발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로봇주 전반적으로 보면 수장님 다 가는 건 아니고 사실 로보티즈만 간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봐요? 매우 중요하신 지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로보티즈가 좀 강했죠. 네. 근데 어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들이 못 갔어요. 오늘도 같은 양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이제 CMS가 좀 반등하지만 이제 CMS도 많이 빠졌죠.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로봇손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날 1,000억의 유상증자만 생각하자. 유상증자를 내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보티즈 입장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그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우리가 그 월요일 날 유상증자락이 합니다. 증자락이 되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금요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 대상이 되는데 월요일 날 주가가 갑자기 이제 권리락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 감안하셔야 되겠고 보통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로보티즈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 향후 이 1,000억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최소한 3, 4년 이상 투자하시겠다라는 분들에게는 호재이지만 단순하게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차익을 챙기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된다. 그렇지 않고 유상증자를 하시게 되면 11월 달에 증권사에서 전화 올 겁니다. 유상증자 납입하라고 돈 내라고 전화 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계속 간다, 로봇손이 계속 간다라는 것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이 무엇이다? 유상증자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나름대로 다 행복하게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을 때 떠나라는 그런 격언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때가 아니겠나 로보티즈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그걸 딱 여쭤보려고 했어요. 9월 30일에 이제 유증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면은 당연히 악재겠지만 뭐 장기로 보면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유를 결정을 해야 다음 주에 이제 유증 결정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순 매도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좀 잡히고 있어서 어제 일정이 있었으니까 한 가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15년 만에 카카오톡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기사 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최대한 늦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어제 행사 이후에 좀 많이 빠져서 놀라셨을 텐데 오늘 개장 초에는 좀 오름세를 시연을 했고 다시 좀 하락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시장에서 다른 분들의 판단에 저는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아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카톡에 대한 것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냉정한 시각들이 좀 나왔고 오늘 아침에 뒷심을 우리가 이제 맞지 못한 상황에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개장한 지 불과 한 20여 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래량을 생각할 게 아니라 평상시 거래량 정도가 벌써 20분 만에 거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꼭 삼성전자 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어제 이제 딱 찍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딱 찍고 밀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면 2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지대가 깨지니까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대에서 내가 아무리 이쁘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많은 분들이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냉정한 시각을 보자.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세장이다라면 으쌰으쌰 묻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현재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뻗어주지 못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절반 정도라도 물량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물량 축소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기는 했네요. 근데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 비교했을 때 가격으로 보면 카카오가 그래도 전고에 조금 더 붙어 있고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좀 룸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네이버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차트가 카카오도 급격하게 밀리고 네카오가 차트가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음봉이 3일째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라운드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으로 하락 전환된 추세가 좀 나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좀 안타깝게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4일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카카오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급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카우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일단 지금은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들을 좀 봐야 되겠고 원래 우리가 첫 번째 조정에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조정 좀 받고 강세장이라면 첫 번째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좀 색깔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이 나중에 그러니까 조정 장세에서 현금은 네. 매우 요긴하게 쓰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 한 100만 원 줬다. 그럼 상상의 나래를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죠. 그쵸.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소비를 해버렸다. 그럼 그 상상력이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다음부터는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장세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쇼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지금 보십시오. 네카오도 지금 조정받죠. 반도체도 조정을 받죠. 지금 뭐 몇 가지 종목 지금 이제 원전주 다시 올라가죠. 네. 뭐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조금 좀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시장 색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것 또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테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리튬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튬은 리튬 아메리카스가 이제 시외에서 78%로 종가를 형성을 좀 했네요.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지분 최대 10% 확보할 거다,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 쪽이 좀 오름세를 시연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조선 기자재랑 피팅 밸브가 다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양자 암호까지 오늘 움직임 나타납니다. 아이온큐 관련한 소식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기다렸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은 개장 초에는 약간 엇갈리면서 가다가 지금 삼성전자까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배당주입니다. 이제 찬바람 슬슬 불면 배당주 챙길 시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9월 통과는 약간의 난항을 좀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까지 연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약간의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는데 오늘 개장 초반에는 은행주들 움직임 나타났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부터 출발해서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장님께서 애매하다라고 표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어제 프리장에서 9만 원까지 9라는 숫자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고점이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제 뭐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뭐 정확히 보신 분들은 한 300주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한 입장이다라고 본다라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지금 이 가격대에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뭐 한 10% 정도 더 9만 원 기준으로 보면 올랐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추격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만약에 시장이 정말 우리가 그 오픈 AI에 대한 투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충분히 뭐 8만 원 또 후반까지 끌어당겼어야 되죠. 근데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관의 물량들이 맞아요. 120만 주 넘게 이제 물량이 출회됐다라는 것들을 보면 그동안에 기관들도 많이 물려 있었나 봐요. 아니면
네. 밑에서 샀던 분들은 기관들은 한 30% 정도, 30, 4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많게는 뭐 거의 뭐 40% 가까이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추격 매수한다? 조금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85,000원 안착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이닉스 같은 건 35만 원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장을 조금 추석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맘때쯤이면 단골 질문이 나오죠. 차익을 해야 하나요? 왜요? 그러니까 뭐 갖고 넘어가야 되나요? 네. 말아야 되나요?라는 질문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뭐 당연히 강세장이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면 저는 지금은 오히려 팔고 넘어가자. 팔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여러분들 만약 추석 때 돈을 쓰시려면 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화요일까지 주식을 파셔야 됩니다. 화요일까지 주식을 파셔야 목요일날 돈을 출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매도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없고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갖고 넘어갈까요? 조금 기다렸다 살까요? 저는 사갖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좀 공격적이시네요. 뭐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조금 보유? 그러니까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50% 정도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나쁘진 않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처럼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많다라면 시장은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빠지는 것이 팔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자가 없어서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일단은 지금 반도체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반도체가 쉬워지니까 역시 조방 원전 중에 오늘은 원전과 전선, 맞아. 방산이 올라간다. 방산 제가 그동안 탑픽이다라는 부분들 끊임없이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인데 여전히 이런 조방원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 대신 그 반도체는 여전히 좀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라는 시선을 유지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조방 원전으로 좀 돌고 있으니까 그중에 방산 쪽 이야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 볼까 봐요. 지난번에 주셨던 탑픽 종목이 LIG 넥스원이었거든요. LIG 넥스원이랑 하나시스템도 같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도 1.5% 상승하고 있고 하나시스템도 살펴보면 5% 넘게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으로 저희가 이제 일주일 사이에 지금 현재 뭐 5만 원대, 5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좀 6만 원대를 돌파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직전 고점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빠지거나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면 그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죠. 하지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특히 오늘 같은 장에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야죠. 왜냐하면 불안감에 있어서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 저같이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그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매우 이제 강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전반적인 정책이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구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국방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신 입장이고 이러한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 놓고 보면 방산주들이 쉬었다가 오늘 조선주들도 조금 고개를 들죠. 맞아요. 역시 조방 원전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내가 방산주 뭐 못 따라가겠다. 좀 너무 높았다. 그러면 조선주를 저는 사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 되겠고 전력 인프라도 그동안 올라가다 좀 쉬었으니까 어제도 좀 음봉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플러스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지 좀 저는 애매한 건 원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원전이 이제 두해빌 기준으로 6만 5천을 좀 뚫어줘야 되는 6만 6천을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전 기술도 강하고 원전 기술이 강했습니다만 오늘도 나름대로 좀 강한 편이죠. 글쎄요,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굳이 뭐 제가 뭐 원전을 좋아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조방, 전선,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국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지난주에 질문 드렸을 때도 좋은 호재들 많이 나오고 언급도 많이 됐는데 계속 이 가격대다. 네. 이거는 오히려 약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한 이틀 연속 좀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 추이는 좀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6만 원에 딱 붙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 배당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 좀 슬슬 다가오면 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력도로 판단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배당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어요. 이제 과거엔 두 가지였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이제는 우리가 배당을 12월 말 배당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배당은 우리가 분기 배당하는 주식들은 12월 말 배당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월 말 배당인데 분기 배당을 하지 않은 많은 주식들이 4월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3월 31일 날 배당락을 하고 4월 달에 배당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난 정부서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주총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깜깜이 배당이었기 때문에 주총을 보고 배당을 받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월 말 배당이냐, 3월 말 배당이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배당 받는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라는 건데 자, 배당을 지금 줄 것 같은 종목들, 기업들 같은 경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를 꺼려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야, 배당을 받고 들어갔는데 시세가 떨어지면 이거는 도루묵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시세가 떨어지기 이전에 움직이는 시세가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건 고민해 보실 필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은 기업들을 그럼 무엇을 보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지주사. 그다음에 금융사들, 그다음에 올해 수출에 따라서 이익 모멘텀이 대박이 났었던 반도체, 그다음에 조방전, 원전은 아직 실적이 난 건 아니니까 조방전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 모멘텀에 따라서 막대한 이익들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올해 배당 투자가 좀 가능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봐야 되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고 배당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때 내가 특정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럴 땐 ETF가 제격입니다. 지금 많은 ETF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배당 관련 ETF를 좀 사셨다가 ETF에 대한 시세를 변동성을 노리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배당을 누가 주느냐, 무엇이 많이 주느냐를 봤다라면 지금은 배당 관련 ETF를 보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ETF에 대한 긍정적인 아이디어까지 같이 좀 주셨고요.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주사가 만약에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돈을 좀 똘똘하게 잘 벌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HD, 현대나 한화가 사실 올해를 좀 주름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조방원이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면 한 번씩 이탈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배당 관련해서라기보다는 배당 관련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셔야 되죠. 배당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선, 네. 방산, 그다음에 전력기기라고 한다면 5%씩 들어가는 거죠. 아, 나누어서? 나눠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배당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이 시세가 끝나지는 않을 네.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세가 갑자기 한 20% 났다? 그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전략들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에요. 저도 좀 당황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지금 배당으로 움직이느냐라는 네.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그다음에 추세 베이스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결국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는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선, 방산, 전력 이렇게 분배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 좀 주셨고요. 그러면 수장님께서 바라보는 배당주 토픽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삼성물산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삼성물산?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지주회사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관련해서는 배당 아니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지주사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9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샀어요. 그니까요. 하루도 안 깜짝 빼놓고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좀 샀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좀 사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러네요. 예,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삼성물산을 제가 많이 열어볼 일이 없어서 오늘 지금 수급이 나온 김에 열어봤던 진짜 9월 1일부터 내리, 오늘은 가수급이지만 지금까지도 좀 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매수 창구도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까지 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당주 안에서 삼성물산 토픽으로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장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연일 달리던 이 뉴욕 3대 지수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빅테크들도 줄줄이 좀 연이어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떤 투자 심리에서 부담을 주겠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여지고 있을지 바로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현재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3,476선 지나가면서 0.28%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지금 하락세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 867선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고 개인 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느냐를 좀 살펴본다면 오늘 대형주와 어떤 전기전자 쪽으로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고 개인 홀로 수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상승 업종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와 기계, 통신업, 철강, 금속이 오늘 코스피 상승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좀 업종이 하락 업종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 운수 안에서는 하나 에어로와 항공우주, 현대 로템 등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 에어로를 좀 살펴보자면 오늘 방산주 쪽이 좋은데요. 반도체 쪽에 술려있던 수급이 오늘은 방산과 원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게 된 이 트럼프의 발언에 영향이 있었죠. 러시아가 계속 공습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 나토 회원국의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바로 격추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방산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서 운수장비가 1.1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잘 달려오던 이 증권주들이 오늘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과 금융주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도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화학과 유통업, 의료 정밀까지 오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금속이 2%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이 안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튬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의 주가가 급등한 영향에 따른 것인데요. 트럼프가 제공한 대출금을 10% 지분 투자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리튬에 있어서 줄이고 있는 흐름들, 그런 행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어떤 직접적인 연결성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테마주로 묶인다는 점에서 오늘 금속 2.14%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와 비금속, 화학까지도 상승 업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하락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또 잘 달려오던 제약 쪽도 1.72%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 정밀기기도 1% 넘게,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각각 0.92% 오락 문학 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하락 업종이 전반적으로 더 많다라는 부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잘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84,600원 선 지켜내주고 있고 SK하이닉스 또한 359,500원 선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늘 원전주와 방산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각각 2% 넘게, 4% 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시스템 4.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 대금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S2W입니다. 빅테크 AI 관련한 기업인데 지금 현재 코스닥 상장한 이후로 단 하루만 하락세를 보여주고요. 나머지 거래일 동안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 넘는 급등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클로봇과 로보티즈, 사실 로봇주의 흐름도 사실 잘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로봇주 안에서 전망이 되고 있죠. 클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3위권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0.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 2위로 올라왔는데 1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라캐스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한라캐스트가 2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이 흐름세 이어가고 있으면서 2.4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와 로봇 부품주 수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은 어제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지금 현재 0.24%, 0.3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안에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가 사실 약세 띄고 있었는데 KB금융은 이 안에서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산주가 오늘 좋기 때문에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쉬어가고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보합, 기아는 0.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짙습니다. 리노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현재 하락률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마리서치가 조금 전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지만 오늘 코스닥 내에서 아까 확인해봤지만 이 하락 업종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오늘 제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여러 기업들, 로봇까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코스닥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파란불이 짙은 모습들 한번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 매도 규모가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코스피에선 들어오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올라왔던 수급들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방 원전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